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켄슈타인 우리 안의 천사 혹은 괴물이라는 그런 강의를 그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작품 원작 소설과 그 다음에 우리 안의 괴물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짧은 강의를 진행할 윤민정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은 누구라는 질문을 제가 첫 장에 슬라이드에 띄워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에 오지선다로 그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원작 소설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이 질문이 어떻게 달리 변형되어야만 답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던지기 위해서 만든 그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은 왼쪽에 그 그림 속에 드러난 여러 가지 프랑켄슈타인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음직한 그런 괴물 이미지를 왼쪽 그 4개의 이미지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대부분이 아마 저런 초록색 괴물을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알라딘 굿즈 같은 데서도 프랑켄슈타인 하면 어떤 실험실 도구와 그 다음에 저런 그 초록색 괴물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마치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 자체가 저 초록색 괴물과 동일시 되는 양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그 이미지를 대중적으로 그 유통시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작품을 읽어보면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사실상 이 낯선 괴물, 낯선 피조물을 만들어낸 인공물을 만들어낸 닥터 프랑켄슈타인,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이름이고요.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그 괴물은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메리 셸리는 여러분이 서양 문학에 그 친숙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낯선 이름일 수도 있고 낯선 이름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메리 셸리는 그 워낙 낭만주의 시대에 그 혁신적인 어떤 정치 사상가였었던 부모님, 다시 말해서 윌리엄 고드윈과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라는 두 양친의 영향으로 상당히 어렸을 적부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분량의 박학다식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서 어찌 보면은 당대 남성 중심 사회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여성 천재의 모습이 그 은밀하게 내밀하게 계속해서 숨겨져 있었던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켄슈타인의 이 저자로서 어머니로서 메리 셸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저자의 백그라운드 지식들을 조금 더 이해해 보면 작품이 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됐고 이런 주제를 다루게 되었는지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문맥을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메리 셸리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아버지인 고드윈과 그다음에 고드윈이 굉장히 급진적인 정치 사상가였었거든요. 그래서 사회 개혁을 부르짖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였었던 그 울스턴 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여성 인권의 옹호라는 그런 팜플렛을 썼는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 인권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인권 개념의 범주에서 논의돼 본 적이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켰었던 그런 그 저자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적인 어떤 역량에 있어서 굉장히 파워가 강력한 부모님들을 두고 있었죠. 물론 이제 어머니는 메리 셸리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 혼자 이제 메리 셸리를 돌보았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재혼한 어머니가 메리 셸리에 대해서 상당한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메리 셸리가 언제나 소외감을 좀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메리 셸리는 언제나 죽은 어머니의 무덤가에 가서 뭐 책을 읽는다든가 뭐 기타 다른 일들을 했었다라는
그런 어떤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메리 셸리하고 결혼한 영문학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커플이 있습니다. 그 커플이 누구냐면 퍼시 셸리입니다. 당시 퍼시 셸리 같은 경우는 이미 아내가 있는 상태였었고 영국에서 도저히 이 둘의 양가 집안의 모두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에 유럽으로 넘어가서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자녀들이 여러 명 태어났었는데 불행히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이는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리 셸리 스스로 어머니가 되는 경험을 했을 때 불행히도 아이들을 갖다가 온전히 양육하지 못한 그런 어떤 죄의식 같은 것도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작품의 그러니까 메리 작가 자신이 경험한 어떤 창조와 탄생에 대한 여러 가지 비극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어떤 고딕 소설의 배경을 갖고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고딕 소설은 18세기에 유행했었던 어떤 소설 장르인데 폐허가 된 성이나 수도원 같은 데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을 매개로 해서 선과 그다음에 악당, 선인이 악당과 싸워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에피소드들을 담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 이 프랑켄슈타인 역시도 폐허가 된 고성에서 그리고 11월에 어느 음울한 밤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당시 고딕 소설의 양식과 그 다음에 저자 자신이 경험한 어떤 개인사의 문제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이 여기에서 주인공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인데,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이 소설에서 과학자죠. 그리고 과학자도 여러 가지 유물론적인 어떤 그런 과학자가 아니라 되게 이상주의자적인 관념을 어떻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현해낼 것인가의 문제에서 한 가지 측면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상주의자적인 측면이 강한 그런 과학자로 이 작품 속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재미있는 것이 이 낭만주의 시대 때는 이런 지식인들이 모여서 같은 서클을 이루면서 자신들의 문학관과 그 다음에 작품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작품 활동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1831년판 버전의 메리 셸리가 직접 쓴 서문에 드러나듯이 자기 남편 퍼시 셸리,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런, 그 다음에 포리돌리라는 친구 의사 이렇게 모여가지고 유럽에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흥미 삼아서 유령 이야기를 한번 지어보자. 그러면서 누가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지을까 이런 것들을 두고 내기를 했었는데 남자 작가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포리돌리는 뱀파이어와 관련되어 있는 소설을 하나 남기긴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어떤 동시대 사람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번성했었던 그런 읽을거리를 남긴 거는 메리 셸리 뿐입니다. 프랑켄슈타인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서문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818년 버전의 프랑켄슈타인 서문과 그 다음에 1831년 버전의 프랑켄슈타인 서문을 제가 두 가지 비교를 했는데요. 첫 번째 1818년 버전의 서문은 누가 썼느냐면은 남편 셸리가 썼습니다. 남편 셸리가 이 서문을 썼기 때문에 이 책이 맨 처음 출간이 됐을 때는 퍼시 셸리의 작품이라는 오해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남편 셸리가 익사사고로 죽습니다. 1831년쯤 하여. 그래서 1831년 버전은 남편이 죽은 사후에 말하자면 메리 셸리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저자로서의 이 작품에 대한 탄생과 그 다음에 이 작품이 어떤
어떤 일화를 매개로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구체적인 문맥을 설명하고 있고, 자기가 창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창조에 대한 의견도 구체적으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에 대한 그 많은 연구를 할 때 많은 학자들이 두 판본의 차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지금 그 슬라이드에 띄어져 있는 1818년 버전 같은 경우, 제가 하이라이트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퍼시 셸리가 쓴 부분인데, 퍼시 셸리는 이 작품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기를 기대했느냐면, 이걸 그냥 양육과 그 다음에 부모로서, 혹은 부모로서 자식을 케어하는 것, 한 가정의 불행의 문제, 이런 정도 가정소설 안에서의 지켜야 할 규범, 부모로서의 훈육, 아이를 어떻게 훈육할 건가의 문제, 이런 정도로 주제를 제안하면서 이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메리 셸리가 쓴 그 1831년판 버전에서는 자신이 창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란 어떤 것인가? 창조란 이 지금 슬라이드에 띄어져 있는 그 대목에서 주목하시다시피 이미 있는 것을 새롭게 배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가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는 건 불가능하고, 어떤 있음에 대한 그 있음, 있는 것을 다시 재정리하는 것이 바로 인벤션이다 라는 그런 정의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소설의 그 구조는 이런 식으로 제일 처음에는 로버트 월튼의 서사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로버트 월튼이 극지방에서 빅터 프랑켄슈타인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런 빅터 프랑켄슈타인을 쫓아서 나중에 피조물, 다시 말해서 괴물이 극지방을 찾아오게 되는 그런 구조를 택하고 있는데요. 시간 순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뒤섞여 있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이 시간 순서를 정리 배열할 수 있는 타임 인덱스가 소설 안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런 그러니까 특히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자기의 과학적인 이상을,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진행했던 그 실험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게 됨으로 인해서 겁을 먹고 도망쳐버리는 그런 장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실험실 실험관에서 깨어난 괴물이 어떻게 그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에 골몰하면서 자기를 만든 사람을 찾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만든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적대감과 어떤 적의로 가득 찬 그런 대화를 진행하는지가 이 소설을 읽는 굉장히 큰 재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삭에는 월튼의 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자기가 어떻게 괴물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실험실에서 빠져나오면서 맨몸이었던 나체였었던 그 피조물이 그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외투를 걸치고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옷에 주머니 안에 들어있었던 일지를 통해서 자기 탄생 순간을 추후에 알게 되는 그런 과정, 그 과정이 말하자면 소설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빅터와 말하자면 피조물의 대화에서 우리가 이 각각의 입장에서 무엇이 어떤 입장에서 자기 서사를 펼쳐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소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인물이 다 어떤 극단의 지점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이 구분될 수 있는 그 극단, 리미트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 리밋의 영역에 서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이 세계와 저 세계를 나누는 그 엣지 위에 서 있을 때, 그 바운더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세계에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갈 때에 그 문지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 대화들이 지금 그 두 인물 간의 대화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장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괴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몬스터인데 예,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라틴어인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과 그 다음에 어떤 조짐을 경고하는 그런 두 가지 뜻이 원래 그 몬스트롬이라는 라틴어에 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불어로 넘어오면서 이제 몽트라가 되고 영어로 넘어오면서 이제 몬스터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제 어원의 발달하고 비슷하게 서양 서사 안에도 여러 가지 괴물들의 유형이 등장하는데 첫째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 괴물들은 위에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대표적인 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스핑크스가 그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아래의 그림은 이제 그 지오토라는 사람이 그린 어떤 그 악마의 이미지, 성당의 벽화에 붙어 있는 악마의 이미지를 제가 빌어왔습니다. 이 두 그 괴물들은 모두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인간과 동물의 하이브리드 교잡종처럼 괴물이 형상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의 그 스핑크스 같은 괴물은 오이디푸스라는 그 사람의 영리한 지혜를 그 돋보이게 하는 그런 서사적인 장치로 활용이 되고 그래서 영웅이 갖추어야 할 어떤 자질로서 영리함, 꾀 같은 거 있잖아요. 기지 그런 것들을 그 설명하는 서사에서 도구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괴물이라고 할 수 있고 성서에서의 악은 그렇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그 설계한 세계에 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 안에 여러 가지 악마적인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그런 악마적인 캐릭터들은 주로 어떤 기능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선함을 돋보이기 위한 그런 장치들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어떤 가르침이 그 악마의 축출에 있고 그 악마의 축출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세계가 유지되고 보증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함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장치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외부적 기계하게 이미지를 빌어서 이렇게 형상화됐던 괴물은 계몽주의 시대를 넘어오면서 조금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저 맨 위에 있는 그림이 고야의 그림인데 이 스케치는 이성이 빈 사이, 그러니까 이성이 잠든 사이에 인간 안에 어떤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그러니까 이성이 다스릴 수 없는 어떤 그런 통제할 수 없는 동물성, 즉 괴물이 출현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여 언제나 깨어 있으라라는 얘기를 갖다가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아래의 두 그림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이 유행하면서 19세기 후반에 영국 사람이 영국 이외의 다른 다른 민족들을 괴물로 형상화한 그림입니다. 그 캐리커처 안에서 러시아 사람이 프랑켄슈타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리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제목으로 프랑켄슈타인은 19세기 말에 이미 괴물을 상징하는 하나의 비유어가 되어 있었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 19세기 후반부터 이미 원작과는 달라진 그러니까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피조물이 괴물이 아니라 프랑켄슈타인과 그 다음에 그 피조물이 동일한 관계에 묶여서 그것이 한 몸처럼 묶여가지고 그 영국 자민족이 아닌 타민족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다음에 어떤 위기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괴물이라는 이미지를 빌어서
극대화시킨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작품이 2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여러 장르를 통해서 또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읽혀지고 그 다음에 또 감상되어야 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괴물성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그 사유의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